국회가 상임위별로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사위에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놓고 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방을 주고받았고, 정무위에선 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 검증으로 여야가 맞섰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위해 협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임기 2년 동안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도 협력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28일 치러지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이재명 대 비명계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친명계 대 비명계 구도가 뚜렷합니다. 대기 전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량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여권을 뒤흔들고 있는 윤 대통령의 문자 유출 파문과 민주당 전당대회 본선에 오를 예비 경선 결과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는 법제사법위원회 생중계 관계로 늦게 방송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소관부처인 법무부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야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과 충돌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이 쟁점이 됐습니다. 핵심은 정부조직법 위반 여부인데 인사혁신처장의 인사검증 정보 수집 관리 권한을 인사직무가 없는 법무부에 위탁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6조와 국가공무원법 20조를 근거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일부 권한 위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행정기관이나 기관에 위탁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의 조직법 6조 1항에 돼 있고요. 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한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야당은 인사직무가 없어도 위탁이 가능하다면 인사검증을 국방부에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위임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면 정부조직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받을 합리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자, 법무부는 그런 업무적인 성격이, 그런 유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여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에게 반부패 수사 역량 등 검찰 수사력의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강력부와 외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복구해 검찰 수사력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힘을 싣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법무부의 핵심 과제는 반부패 역량을 빨리 복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전 KDI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검찰이 한 총리는 수사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통일부와 과기부를 압수수색했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훨씬 가벼운 사건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 그게 윤석열 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한 총리의 개인적인 우려를 말한 것이라며 정권 교체기마다 주요 보직 교체 논의는 있었다고 답했고,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한 장관은 대우조선 해양 사태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정상 참작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앞에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업무 보고에 맞게 회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다만 여야는 고금리로 인한 서민 부담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금융위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야당이 김 위원장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만큼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해야 한다며 이해 충돌 의혹과 고액 연봉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한 겁니다. 예신협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용카드사 등의 민간의 업계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대변하게 만든 이익단체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흔히 모피아라고 얘기하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자리가 김 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며 업무보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야당 의원님들 질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 업무보고 우리 전체회의에서 하시는 질의인지 이게 무슨 인사청문회에서 하시는 질의인지 좀 헷갈립니다. 김 위원장은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법적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제가 여야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우려하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금리 변동에 대한 그 리스크를 전부 다 고객에다 전가시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구조적인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라 타결받고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그 숫자가 이제 확 늘었다는 겁니다. 이제 선제적인 자료 공유와 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밖에 여야는 비정상 외환 송금 거래가 4조 원이 넘었다며 최소한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금감원을 질타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불법적 해외 송금 사례가 확인됐다며 검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결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개헌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해온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위해 협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회의장 임기 2년 동안 여야,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도 튼튼한 다리를 놓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과 장관들을 야당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연결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협력의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여야를 향해선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협력의 정치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는 성숙한 야당을 당부했습니다. 협력의 정치를 기획하고 이끌 책임이 여당에 있습니다. 그래야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정부 견제에 집중하는 일반적인 야당 그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익과 민생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야당. 김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투표 등 복잡한 개헌 절차를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헌법은 개헌을 위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기서 국민투표를 제외하자는 겁니다. 또 개헌이 모든 정치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국정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합의해서 최소한의 것이라도 먼저 개헌을 하고 이 개헌의 절차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안 좋다. 김 의장은 다음 달에 있을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회동에서 개헌을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김 의장은 의회 외교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통상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에 등장한 강기훈이란 인물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메시지 당사자로 추정되는 강 씨는 극우 정당 대표였고 왜곡된 영상을 올리며 활동한 인물이라며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들의 일자리 요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강 씨가 극우 정당 활동과 관련해 비상식적인 영역에 있는 주장들을 많이 했다며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만큼 프로필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유사명 총경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다음 달 4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증인 채택에 따른 여야 이견으로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사명 총경과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한 특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징수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의 무책임함은 학대와 가까운 행태라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 3일간 이어진 대정부 질문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5년 만에 여야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 서로 간 주도권 싸움이 예상됐는데 역시나 이 신구 권력의 대결이 뜨거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 협치보다는 아무래도 대결 전국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특히 여야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 설치, 그리고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무위원회 대정부 질문 대비 전 성적표는 간단히 보자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련미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방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다소 논리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한 총리의 경우에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신중한 자세를 보이며 핵심 질문들을 피해가는 이 노련미를 보인 것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한동훈 장관은 이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의 이 질의응답에서 논리적으로 밀리지 않고 할 말을 다해 이 본전 이상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대정부 질문 간략하게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경찰국 신설 문제가 이 대정부 질문이 열린 사흘 내내 부딪히면서 가장 큰 화두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첫날인 정치 분야에서부터 어제 마지막이었던 사회 분야까지 이 경찰국 신설 문제 빠지지 않고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네. 이 여당은 경찰국 이 설치에 대한 경찰의 내부 반발, 하나회 같은 정치적 투쟁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야당은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현장을 잠시 보시고 오겠습니다. 결국 장관님 말씀은 지휘권자의 해산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그렇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작동 안 되니까 그 경찰법을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네, 또 이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런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는데 이 당초 의견을 굽히지 않던 이 장관도 여당에서 과한 발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장관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하지만 이번 저희 쿠데타 관련한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서장 내지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 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 네, 그렇지만 당장 다음 달 2일 경찰국 설치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야권 일각에선 이 장관에 대한 이 탄핵도 주장하고 있어서 갈등의 추가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리해본 경찰국 신설에 이어서 또 두 번째 포인트를 꼽아보자면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충돌 화제였죠.
네, 이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격돌할 것인가, 이 대정부 질문 전부터 화제였는데요. 네. 가장 크게 격돌한 부분,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 설치 부분이었습니다. 이 박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령 끼워넣기다, 법치농단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질타를 했고요. 한 장관은 민정수석실이 해온 업무를 위임받아서 했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 장면 보고 오시죠.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네, 이런 박 의원과 황 장관의 팽팽한 기싸움 15분간 이어졌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박 의원이 한 20초 정도를 아무 말 없이 한 장관을 응시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당은 잘한다 응원하면서 박수와 웃음을 보내기도 했고, 야당에선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장내가 시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한덕수 총리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나온 발언이죠? 네, 이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어제였는데요. 한 총리가 민주당 질의답변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인용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통령은 처음 해본다 이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서 나온 건데요. 네. 그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최근까지 있었던 답변 중에 제가 놀라웠던 부분은 대통령은 처음이라라는 발언인데요. 이 발언의 의미는 차지하고 이 표현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그 국회에서의 그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잘 진전이 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정말 못 해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에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 총리로 발탁했던 사람이 한 총리인데 이 고인이 되신 분을 이용할 줄은 몰랐다. 참으로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한 총리 오늘 자신의 SNS에요. 전현직 대통령들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는 공감과 이해 차원에서 한 발언이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고뇌하는 지도자셨다면서 조금도 다른 뜻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일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7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된 이후 이 회의가 열렸던 상임위 총 12곳입니다. 국토위 등 이 법사위 이렇게 열렸었는데요. 국방위와 외통위, 복지위는 다음 달 1일과 2일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운영위와 기재위, 교육위는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교육위 첫 회의는 여야 일정 조율에 실패하면서 무산됐고 운영위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교육위에선 박순애 부총리의 인사 검증을, 운영위에선 대통령실 사적 채용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다음 달엔 지난해 정부 결산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 공방이 다시 벌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슈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비 경선 컷오프죠. 본선 무대에 오를 최종 후보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1강 구도였는데 총 3명이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기자, 지금 전당대회 결과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이 8.28 전당대회 본선에 오를 후보를 압축했는데요. 국민 여론조사 30%와 5시 반까지 진행된 중앙위원 투표 70% 결과를 합산한 결과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와 97그룹의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최종 당권을 놓고 대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앙위원 현장 투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서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당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은 컷오프를 통과한 3명의 명단만 공개했을 뿐 표심이 어떻게 쏠렸는지는 비공개로 해서 국민 여론과 당심이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 상황에 부합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대결하게 된 97그룹의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결국 컷오프에서 못한 단일화를 성공시킬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대세론 속에 두 후보의 집중 견제를 받게 된 이재명 후보는
지난 지선과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책임지기로 했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반면 비이재명계인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과 지선 패배 책임론과 사법 리스크를 겨냥하며 이 후보를 향한 공격 태세를 본격화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도 추려졌습니다. 중앙위원 100%로 진행된 투표에선 강경태, 박찬대, 노영인, 서영교,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임영찬 의원으로 경쟁에 들어갑니다. 최고위원 후보군은 친명계와 친문을 중심으로 한 빅명계 구도가 4대4로 뚜렷한데요. 5명을 뽑는 최고위원이 전부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진다면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의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정해서 전국 정당을 지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구출인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주말에 전국을 돌며 전당대회 본선 경쟁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오는 6일 강원과 대구, 경북, 7일 제주와 인천을 시작으로 둘째 주엔 부울경과 세종, 충북, 충남, 대전, 셋째 주 호남, 마지막 주엔 경기와 서울을 순회하며 정견 발표를 합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확산세를 고려해 1000명 이상 모이는 시도당 대의원 대회는 비대면으로 열기로 했는데요. 이에 8월 27일 경기도당과 서울시장 대의원 대회를 비롯해서 2만 명 가까운 대의원들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 8.28 전당대회 또한 비대면으로 개최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발표된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결과를 지금 취재기자 연결해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 분석은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 정리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8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이혼 위기입니다. 당대표를 저격한 대통령의 문자 미스 유출 파문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갈등 확산을 우려하면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와 가깝다고 평가가 되는 당내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면서도 이 대표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에게 여기까지만 할 것을 촉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에 빗대면서 함께 풀어갈 것을 조언했습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있거든요. 뭐 인간적으로 굉장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감정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은 하수죠. 포커페이스가 필요하고 인간적으로 싫은 사람하고도 손잡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정치예요. 저는 이 사태도 이거 정말 이혼 위기라고 느낄 수 있는데 또 정치인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로 잘 풀었으면 좋겠다. 감정대로 하는 건 하수의 정치라고 직격한 하태경 의원.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쓴소리를 하면서도 이번 메시 논란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일만은 아니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들과의 격한 갈등과 투쟁 과정에서 대통령이 됐고 유승민 전 의원도 과거 친박과의 갈등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 윤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근거 없이 무리한 기소는 하지 못할 거라는 게 하 의원 설명입니다. 문자 유출 직후 대통령을 믿었는데 이젠 지친다라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청년 정치인이죠. 박민영 대변인도 오늘은 양두구육을 언급한 이 대표를 향해서 맞대응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저는 원론적인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이상으로 나아갔을 때는 또 갈등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고 어쨌거나 당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 안에서 갈무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같은 자제 촉구 목소리에도 당 일각에선 여전히 친계와 이준석계 인사들의 날선 공방이 오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혼 위기라는 양측의 내전이 칼로 물베기가 될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네 번째 의문사입니다.
어제였죠.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의원의 의혹과 관련한 죽음이 벌써 4번째라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수사에 관계된 분은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지금 4번째. 그래서 참 그거 의아하다. 이재명 의원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입을 닫지 말고 이제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사망자가 4명이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좀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언급을 한 대로 이재명 의원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조사를 받던 사람이 사망한 사례가 적진 않습니다. 지난해 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문기 전 개발사업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보자 이모 씨도 지난 1월에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모 씨의 경우엔 극단적 선택이나 의문사가 아닌 병사로 결론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4번째 죽음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의원 관련 수사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하나같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이고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의원이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면 이런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 역시도 페이스북에 도저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믿기 힘든 마치 저승사자라도 보는 듯한 오싹함마저 느끼게 된다면서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이번 참고인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한 장관은 개인적 의견을 말하긴 부적절하다면서 경찰이 잘 수사해서 밝힐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명 의원과 민주당에선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의혹들과 인과관계에 대한 신중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찬수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전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오늘 좀 전에 대표 경선 본선행 티켓을 잡은 3명의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야, 소용돌이 치는 어떤 여야 정당의 표정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발제해 오신 두 내용 중에서 먼저 조금 전에 끝난 민주당 컷오프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할 3명의 당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관심이 모아진 당대표 선거 1강인 이재명 의원 외에 남은 본선행 티켓 2장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관심사였는데 박용진 그리고 강훈식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어쨌든 지금 이재명 의원이 가장 유력한 건 사실인데 네. 그나마 2, 3위가 박용진, 강훈식 의원이 됐다는 거는 그래도 민주당 경선이 가장 좀 재미있게 흘러갈 수 있는 구도로 이제 잡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박용진, 강훈식 두 사람은 이른바 97세대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생, 90년대 학번. 그렇죠. 그래갖고 네. 이제 세대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세대 교체 기치를 들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어대명에 반대하는, 즉 어떤 이재명과 비명의 이제 주자 2명이 2, 3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단일화만 된다면은 상당히 좀 재미있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네, 세대 교체와 그리고 친명과 비명의 어떤 대결 이렇게 지금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이런 걸 조사하면 대개 뭐 1위야 그렇고 2위가 박용진 의원, 뭐 3위가 강훈식 의원 정도 됐었는데 네. 그 여론조사 결과와 딱 맞아떨어졌다. 그런데 왜 어대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런 분위기에서 뭐 최근에는 또 뭐 확대명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하다. 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된 걸 보면 2, 3위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또 단일화를 한들 과연 이재명 의원을 꺾을 수 있을까? 뭐 이건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본부장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뭐 비명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색하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강훈식 의원이 그동안에 컷오프 이후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컷오프가 됐어요. 그러면 과연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아마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 사이에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단일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박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일화가 되냐 안 되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단일화 되는 쪽에 좀 거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일단 세대 교체라는 같은 명분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훈식 의원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난 대선에 지내긴 했습니다만 대선 이후에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 쪽과는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고 또 이번에 최근 그 유세에서도 상당히 그 이재명 후보 쪽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어대명으로 가서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대명이냐 아니냐라는 이제 싸움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 포인트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어대명에 반대하는 기치를 갖고서 두 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치라라는 비명 쪽의 어떤 요구들이 굉장히 두 사람한테 압력이 이제 쏟아질 거고 그런 압력과 또 두 사람이 자신들의 어떤 세대 교체하는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려면은 나눠 나가는 것보다는 같이 나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단일화 쪽 가능성이 높다. 예, 그쪽에 좀 걸겠습니다. 네, 점점 더 이 친명 대 비명 구도가 뚜렷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명으로 압축된 그 최고위원 선거 본선 명단도요. 장경태, 박찬대, 고영인, 서영교,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 이렇게 4대 4가 됐는데요. 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친명계가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될 수 있을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이 이뤄질 경우에 당권 레이스에 또 변수가 생길지 이것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잘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4대 4인지 5대 3인지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애매하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가 비명이냐 친명이냐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분류법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뭐 대략 한 4대 4라고 쳐도 저는 오히려 이제 비명 쪽에서는 약간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그 본선에 오른 반면에 네. 친명 쪽에서는 역시 이재명 의원의 어떤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한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결국 최고위원 경선도 이재명 의원의 영향력 하에서 치러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8.15 때 특별사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되면 이미 뭐 8.28 전당대회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친문 세력이 일부 결집한다고 해서 이 어대명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를 깨트리기는 쉽지 않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안 될 가능성 저는 극히 낮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뭐 어대명이라는 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뜻이고 다만 되더라도 얼마만큼의 지지로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이번에 그 최고위원이 한 4대 4 정도로 갈렸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어대명이란 기류에 반대하는 그렇게 가서 안 되겠다는 그런 흐름들이 민주당 내에 상당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뭐 어쨌든 1600만 표를 지난 대선에서 얻은 이재명 의원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쪽의 세가 점점 불어나는 형국인 건 맞죠. 다만 이것이 주류가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게 우선 검찰 수사가 있고요. 검찰 수사 자체보다도 그게 여론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친문이 지난 5년간의 당 주류였지 않습니까? 친문이 주류였던 것은 노 대통령 죽음 이후에 어떤 정치적 명분을 확실하게 틀어주었기 때문에 장기간 주류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직 친명은 그런 정치적 명분을 확실하게 잡고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이견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계가 앞으로 전당대회 거치면서 확고한 당주류가 될 것이다.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당권을 쥘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당권은 주겠지만 이게 얼마나 확고한 당권일까라는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민주당 전대 이슈를 덮어버린 사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 유출 사태입니다. 당대표를 비판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메시지가 공개된 초유의 상황이 지금 여권을 흔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을 향해서 윤심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윤심은 다르다. 이런 언급을 해왔었는데 문자 내용을 보니까 윤심을 몰랐던 건 이 대표가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윤심을 몰랐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대통령하고 직접 싸우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네. 계속 대통령은 좀 중립적으로 묶어두려는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였지 사실은 이게 윤리위에서 당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하고 그리고 그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그 대통령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윤리위에서 그냥 독립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미 윤핵관을 통해서 그 당 윤리위원들은 대통령의 마음도 그쪽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징계를 내렸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럼에도 대통령과 직접 싸우지 않은 것은 지금 어쨌든 집권 초기인데 집권 초기에 누구든 대통령하고 직접 맞서 싸우는 거는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로부터 그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지. 네. 윤 대통령의 마음은 뭐 이준석 대표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같은 그렇죠. 아니 뭐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그 했던 박수영 의원이라고 있죠. 네. 비서실장을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박수영 의원은요 이준석 대표가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락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권유를 해서 수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퇴를 했단 말이죠. 이 와중에. 네. 뭐 그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준석 대표가 분명하게 알았을 것이다.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대응을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을 분리 대응하지 않고서는 본인이 그 사실 이 사태를 헤쳐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아마 이준석 대표가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판단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윤 대통령은 중립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네.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중립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뭐 크게 그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지금부터가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그런데 일단 뭐 약간 외곽을 도는 쪽으로 그 방향은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지는 않잖아요. 예. 이 또한 전략적 대응이고 장기전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그리고 이 내용을 다뤘는데 궁금해서 두 분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회 출입 사진 기자들이 이렇게 뒤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데 굳이 그 스마트폰 화면을 노출한 것이 의도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됐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왜 그걸 받느냐? 저는 그냥 부주의라고 봅니다. 권성동 대표 대행의 부주의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1시쯤에 받은 문자 메시지 아닙니까? 네, 4시에 확인을. 그런 거를 이제 4시에 그럼 왜 뒤늦게 확인을 하냐? 그거는 거기에 뭐 강기훈과 함께라는 부분이 있죠. 예. 아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보내려고 본 거지 앞에 내용을 보려고 그 시간에 열은 건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실수보다는 부주의.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대표 대행이 사실 그동안에 이 고위 당직자나 뭐 이런 걸 별로 해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물론 주의를 기울인다고 기울였겠지만 무의식 중에 내가 이걸 보내야지 하고서 열었는데 그 위에 것이 화면에 찍힌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박 기자님도. 뭐 저도 이게 뭐 의도적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예. 이건 진짜 권성동 의원의 부주의 또는 실수. 권성동 의원의 잘못이죠. 권 의원이 전혀 노출되리라는 생각을 그 순간은 잠깐 못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공개되면은 이건 권성동 의원보다도 사실 윤 대통령에게 훨씬 큰 타격이거든요.
그 문자 내용을 보는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준석에 대한 저런 얘기만 하고 대통령 도대체 왜 사적인 저런 게 정치적인 싸움에만 이렇게 골몰하나라는 생각을 당장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공개한다? 그거는 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네. 같은 의견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권성동 대행이요. 이번도 문자 논란으로 인해서 또 벌써 3번째 사과를 하면서 리더십이 또 흔들린다는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조기 전대론 나왔는데 또다시 이게 수면 위로 불거지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조기 전대론 포함해서 리더십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요. 사실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는 권성동 대표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했는데 그게 본인 탓으로 생겼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적어도 뭐 형식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 권성동 대행이 사의 표명을 했었던 게 맞다. 근데 지금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죠. 그렇죠.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권성동 대행은 이제 사과로 넘어가려고 하고 뭐 오늘 보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권성동 대행을 격려를 했더군요. 네. 뭐 그거는 그냥 큰 틀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과거의 저희 같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이거는 본인의 거취 표명을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고서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권성동 대표 대행이 아니면 이제 뭐 비대위 쪽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가려면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나 또 이준석 대표 자체가 사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 사퇴할 가능성 없죠. 그다음에 지금 최고위원들 중에 사퇴할 사람 별로 없어요. 뭐 거기에 정미경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 뭐 다들 뭐 이준석계로 분리되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버티면 이게 최고위원회가 무너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기가 어렵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아마 권성동 대행의 그 리더십은 뭐 상당히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대위로 또는 조기 전대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뭐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했고 그 정치를 당내 사정을 잘 안다고 하면은 권성동 그 대표 대행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우거나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믿고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윤핵관밖에 없는 거거든요. 권성동, 장제원 씨는.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권성동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자기가 그만 안 두니까 6개월 뒤에는 이제 당대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더 쫓아낼 수도 없다면요. 경찰 수사를 통해 갖고 진짜 성상납 혐의가 확인되거나 하면은 이제 뭐 출당이라든가 그런 중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면 방법은 일단 그냥 수습하고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이제 내년 5월까지 대행 체제를 그냥 가려고 했던 게 권성동 대행의 생각이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당내 인사들이 야 권성동 체제 갖고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그런 회의감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 권성동 대행이 가기는 좀 힘들다. 굉장히 계속 그 살얼음 판을 걷는 그런 상황을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거꾸로질 가능성도 있죠. 아니 그러나 중간에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가 어떤 결론을 날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또 한번 요동칠 거고요. 만약에 경찰 수사가 뭐 이준석 대표를 기소하는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나와버리면 이게 또 애매해요. 그러면 내년 1월 초에 이준석 대표 복귀할 거 아닙니까? 6개월 끝나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권성동 대행 또 권성동 대행은 원내대표에 전념해야 되거든요. 이러면 또 복잡해져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이 상황에서 복귀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에 새로운 불씨가 던져지는 겁니다. 아니 그럼 또 다른 혼란이 생기죠. 예, 위원님은 그러면 지금 마침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무리한 기소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아마 경찰이 무리하게나마 그래도 기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준석 대표 측에서 또 반격을 받겠죠. 이번에 대통령이 뭐 내부 총질 어쩌고 한 게 결국은 수사 가이드라인이었다. 그럴 경우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리하게 기소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준석 그거에 대한 대표의 여론이 반응과 또 여론.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리한 기소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뭐 무리한지 안 한지는 일단 수사 결과를 봐야 될 텐데 예. 어쨌든 전 기소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기소를 못 해갖고 이준석 당대표가 다시 당에 복귀하는 시나리오는 이건 최악이거든요. 네.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내부 총질하는 대표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표가 다시 당대표에 맞는다? 이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고요. 이미 루비콘 강은 걷는 거고 그렇다면은 경찰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읽는 그런 어떤 저거기 때문에 집단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기소할 것이다. 라고.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수사를 해갖고서 뭔가를 찾아내겠죠. 저는 거기에 경찰의 사활을 지금 새로 이제 윤희근 경찰청 후보자가 이제 차기 경찰청장이 될 텐데 아마 첫 그 과제가 바로 그걸 겁니다. 이 이준석 대표의 혐의를 확고하게 찾아내갖고서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윤 경찰청 후보자에 대한 권력의 신임을 어떤 가늠하는 하나의 첫 번째 잣대가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경찰은 달려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8월 28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김혜경 씨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거 뭐 발표하겠다 지금 경찰이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뿐만 아니고 뭐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8월 28일 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아마 그 사법적 리스크에서 민주당 전체가 사법적 리스크에 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죠. 근데 그게 뻔히 보여요. 그런 점에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이재명 늪에 빠진 민주당 전당대회로 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 대통령 문자 공개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인간인데 속마음이 드러난 거 아니겠냐. 그 속마음이 뭘까? 사실은 지금 시기에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운영하는 핵심 포스트인데 여당 원내대표에게 얘기할 게 저라면은 당연히 지금 경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야 국회에서 경제 입법 이런 걸 빨리 해갖고서 좀 정부 지원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준석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의 속마음은 경제보다는 이준석이 중요하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었습니다. 이재명 늪에 빠진 민주당 전당대회 그리고 대통령의 속마음은 경제보다 이준석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와 함께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엔 폭염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열대야도 심해질 전망이니까요. 체온 관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